자, 이번 강의가 이제 국토계획법의 제일 마지막 강의인 10강,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인데,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형식의 제목은 안 나오고, 시험에서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자,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상가나 공장으로 개발행위를 하면 기반시설이 잘 들어와야 되죠. 적절한 양이. 근데 그게 안 들어오면 이제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난개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 앞으로 개발행위에 따라서 기반시설에 잘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하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나눠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우리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경우를 선택해서 강화하는 제도죠. 건물 사이즈를 작게 짓는 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의의가 자, 이 건폐율이나 또는 용적률에서 비율을 정하여 원래 사이즈보다 작게 강화하는 구역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설하시면 되겠고, 자, 이걸 누가 정하는지 지정하는 장소, 이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시는 거예요. 녹지지역은 안 돼요. 도시지역, 외지역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어떤 계획이, 어떤 그 제목에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이 나오면 얘네들의 의미가 뭐냐.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는 곳이다. 지정권자는 우리 그 특별시광역시 자치자치도 시장군수 6명이 되는 거죠. 지정하는 장소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정하고 이걸 지정을 하면 특히 용적률을 50% 범위 안에서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형식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의의. 자, 우리 기존 개발지입니다. 이 기존 개발지가 어디냐면 용도지역 이름으로 이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험 문제 녹지지역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용도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으로 들어가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같은 기존 개발지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다. 자, 이런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자,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해요.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더 이상 설치하기 어렵다. 그러면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비율을 정해서 강화하는 곳이에요. 강화. 자, 한마디로 기존 개발지에서 건물 사이즈를 원래 사이즈보다 낮춰줘라. 강화하는 곳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2번부터인데 잘 보세요. 자, 지정권자가 6명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군수가 자, 어디다가 정합니까? 자, 기존 개발지인 주거, 상업, 공업지역인데 조심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다 다 하는 건 아니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셔야 됩니다. 자,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는데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기반시설이 설치가 가능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하지 않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인데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겠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지역에서 만약에 하는데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6명이 있고 지정하는 장소는 지정하는 장소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할 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하면 이제 지정 효과가 있겠죠? 효과. 자,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대통령령을 찾아보시면 이 건폐율에 대한 얘기는 없고 용적률만 50% 범위 내에서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정해지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강화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50%란 범위를 정해서 강화하면 건폐율은 빼고 용적률만 써서 용적률이 50% 범위 내에서 강화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원래 용적률이 400%면 200%로 반으로 준다는 거예요. 최대. 이 건물 사이즈가 반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문은 이렇게 용적률 50%가 나오면 용적률만 써서 파란색 부분만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위에 검은색 부분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여 강화한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시험 지문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50%라는 숫자 내에서 강화하면 용적률만 쓰시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강화한다고 나오면 그때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다 써도 가능한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걸 정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용적률이
반 정도 이상 깎이니까 건물 사이즈가 반으로 줄 때는 지정하는 절차로 들어가서 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나서 바로 지정을 하고 또는 변경을 하고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의할 점, 이 변경을 할 때도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면적이라든가 명칭 같은 걸 변경할 때도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여기 주민 의견이 없죠? 주민 의견 청취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의도 안 합니다. 다른 관청과 업무 협의 같은 걸 다 배제하고 자, 심의와 고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 변경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공보에다 고시해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정 효과, 용적률을 최대 50% 범위 안에서 강화한다. 지정 절차는 이 건물 사이즈가 반으로 줄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주민 의견 안 듣고 심의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서 지정 변경하고 고시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은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시는 거죠. 항상 지정 기준자 나오면 공보에서는 이 국토부 장관님이 정해서 이거를 특광시 군수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개념으로 행정청 내부적으로 상급관청이 국토부 장관님이 지정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지정 효과, 지정 절차, 지정 기준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존 개발지가 아니라 이거는 신규 개발지에서 하는 거예요. 신규 개발지. 자, 우리 공부를 하실 때 우리 앞에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밀도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관리하는 구역, 강화하는 구역에서는 기존 개발지, 기존 도심지 안에서 뭐 서울의 동대문시장 같은 상업지역, 서울의 주거지역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공업지역도 할 수 있고.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그런 기존 개발지가 아니라 신규 개발지, 서울시 외곽 지역에 또는 서울시 바깥으로 나가서 경기도 하남 이런 지역에다가 신규로 아파트나 상가나 공장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반시설을 아파트 개발하기 전에 먼저 설치해라. 기반시설부터 먼저 부담해라. 신규 개발 사업을 할 때 아파트 같은 걸 먼저 짓지 말고 기반시설부터 먼저 부담해라.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의미입니다. 신규 개발지에서 기반시설부터 먼저 부담해라. 아파트로 개발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정권자가 6명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동일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자, 지정하는 장소가 있겠죠? 요거 개발밀도랑 중복하여 정하면 안 됩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피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신규 개발지에다가 지정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정 효과와 지정 절차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 지정권자, 지정대상, 지정 효과 절차인데 뒤에 보시면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규 개발지에서 아파트 같은 걸 짓는 개발 행위를 하면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겠죠? 기반시설 없이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되니까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할 때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정하는 구역입니다. 자, 문제는 2번부터 한번 잘 보세요. 자, 지금 일단 지정권자가 6명 나왔죠? 특별, 광역, 자치시, 자치도, 시장, 군수가. 자, 요거 중요하죠?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지역에서 합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 중복하시면 안 돼요. 외의지역에서. 자, 여기 신규 개발입니다. 요거 신규 개발 사업을 해요. 그러면 아파트나 상가나 공장을 지면 자, 도로나 공원,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때 우리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는 사전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할 때 그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정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발밀도랑 중복되지 않게 신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때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정하는 구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 여기 설치하는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 공원, 그 다음에 뭐 녹지, 상하수 이런 게 있는데 여기 학교에서 대학교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초중 고등학교를 설치하는 것이지 고등교육법상 대학교는 이 학교 범위 안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학교는 제외. 대학교는 설치하는 기반시설 범위 안에서 제외되어 있다. 여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죠. 자, 그 또 하나 주의할 게 있는데 이 신규 개발지에다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면 원래는 지정할 수 있는 건데 여기가 지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자, 신규 개발지인데 이런 1, 2, 3, 4번 4개의 조건 중에 하나가 맞으면 이때는 의무적 지정으로 이렇게 바꿔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원래 신규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인데 신규 개발지에다가 어떤 조건이 맞으면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의무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법이 개정돼가지고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가 될 때, 자, 우리는 규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 기존에 있는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가 되면서 신규 개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지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용도지역 등 같은 우리 기존에 있는 명칭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서 또는 해제되어서 다시 한번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될 때, 이게 강화가 아니라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신규 개발 사업을 하면 그때는 지정을 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또 전년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자, 우리 현재 지금 2018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1월달 강의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2018년 전년도면 2017년이죠. 그러니까 2017년에 도시의 특정 지역이 허가 건수가 있었는데 그게 전전년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했어요. 예를 들어서 2017년 전년도 허가 건수가 130건이다. 그 특정 지역의 허가 건수가 130건인데 이 전전년도 2016년 조사해 보니까 100건이었습니다. 그럼 2016년 100건에서 2017년 1년 사이에 30건이 증가했어요. 그럼 이 100건에 비해서 30건 증가하면 130건이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 허가 건수가 1년 만에 20% 이상 급증한 지역,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이 도시 전체랑 비교해서 20% 이상 높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20% 이상 인구 증가율이 도시의 어떤 특정 동네가 인구 증가율이 도시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허가 건수가 1년 만에 20% 이상 급증한 지역,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가 되고 그러면 그때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런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맞으면 지정하여야 한다. 조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내용이 더 어렵습니다. 자, 우선은 이 6명이 지정을 하고 주로 개발 밀도랑 중복되지 않도록 신규 개발 사업을 할 때 이런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아까 개발 밀도보다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조금 내용이 더 많습니다. 의무적으로 정하는 지역도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정권자 6명, 지정하는 장소는 개발 밀도랑 중복되지 않도록 개발 밀도 외의 지역에서 신규 개발 사업을 할 때 이때 지정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특정 이런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맞으면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꿔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보시면 지정 효과.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지면 1년 안에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이라는 계획을 빨리 이 특광시군수가 만들어서 이걸 도시관리계획에다 반영을 해가지고 기반시설 공사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1년 안에 만약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1년 안에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제를 안 당하려고 하면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빨리 만들어서 도시관리계획에다 반영을 해가지고 기반시설 공사를 빨리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할 때는 주민의견을 듣죠. 주민들한테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해 드릴까요? 듣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고시가 나옵니다. 자, 우리 앞에 비교가 되네요. 앞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물 사이즈를 반으로 줄이니까 주민의견 안 듣고 심의와 고시밖에 없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의견을 듣고 심의와 고시를 가시는 거예요. 자, 지정기준은 마찬가지로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시는 거. 자, 기출문제 좀 볼까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에서는 용적률을 아까 우리 용적률이 나왔으니까 최대 50% 범위 안에서 강화한다. 맞죠? 이렇게 용적률이 딱 50%란 말이 나오면 용적률만 강화 적용한다고 해석하시면 이 지정 효과로서 맞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개발밀도관리구역 명칭 변경. 자, 우리 개발밀도를 지정하거나 변경, 개발밀도를 지정하거나 변경을 할 때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할 때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할 때 심의는 해야 되는 거죠. 심의와 고시니까 지정을 하든 명칭을 변경하든 간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도 거쳐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명칭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랑 중첩하여 정할 수가 없다고 앞에서 많이 강조했으니까 틀리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랑 중복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고등교육법상 대학교를 설치하는 기반시설 범위에서 빼야 되는 것이죠. 대학교는 설치하지 않고 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뭐 초중 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토계획법을 10가지 강의로 진행을 했으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좀 짧게 녹음을 했으니까요. 정규 수업 인강 꼭 들으시고, 그 다음에 실제 학원 강의 들으신 다음에 좀 복습을 하시면 국토계획법을 하루 정도에 한번 반복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강의는 제가 도시개발법 이렇게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무료 강의니까 열심히 좀 보시고 좀 공법의 기본을 좀 잡아 놓으셔야지 우리 여름에 쉽게 우리 점수를 좀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 번에 우리 2018년 합격하도록 하시고, 국토계획법 마무리하시고 유튜브와 밴드에 오셔가지고 많이 좀 자료 같은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